먼저 뭐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그리고 우리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수의 축산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종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제 잘 알고 계신 대로 부종병은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병의 형태 때문에 이제 부종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 부종병의 그 병리 기전이라든지 병의 전체적인 증상을 보게 되면 독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도 돼지의 체내에서 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조금 내서 부종병의 그 문제가 되는 독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대장균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균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균들이 전혀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일부는 실제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에 증식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커멘살이라고 해서 이 공생균들은 실은 사람이 합성하지 못하는 바이타민 K 같은 것들을 합성해서 사람이 또 동물이 출혈이 있을 때 그 출혈을 막아주는 구실을 하기도 하고, 일부 균들은 잠재적인 병원성을 가진 균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을 가진 그런 이 균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장균 중에 극히 일부만 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대장균 중에서 저희가 목적 동물인 돼지로 가서 돼지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생자돈이나 또는 이후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ETC라고 하는 독소를 내던 독소형 그런 대장균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PC 해서 잠재적으로 이 병원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균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VTC, 베로톡신을 생산하는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대장균은 앞에서 그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균이 일단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장에 부착을 하게 되고, 부착한 이후에 생산하는 각종 독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부착하는 인자들을 우리가 부착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독소들은 이제 생산 독소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독소를 분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부종병의 원인 독소는 베로톡신 2E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의 독소는 우리가 내독소, 또 뭐 엑소톡신, 엔도톡신, 네크로톡신 여러 가지 이제 독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B5라고 하는 세균의 독소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한 4가지 독소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콜레라 독소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타시스톡신이나 시가톡신 이런 것들이 AB5에 속하게 되는데, A는 실제 이제 독성을 가진 인자고, B는 실제 5개의 단백질이 붙어서 부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병을 일으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면 C가 독소 또는 C가 독소 같은 독소, 뭐 C가 라이크 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베로톡신 얘기를 하기도 해서 C가 독소는 뭐고 또 베로톡소는 뭐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항상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소의 분류 기준에 AP5 독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4가지 독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로 독소의 톡신을 우리가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C가 독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미노산이 단 1개만 틀려. 그래서 이제 독소가 똑같으면
우리가 나사를 어디에 있으면 여기서 뺀 거나 저기서 뺀 거나 나사니까 같이 나사로 부르는 게 낫지 다르게 부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씨가 독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독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독소가 돼지에서 나오는 그런 그 대장균 중에서 베로라고 하는 세포, 우리 이제 아프리카 원숭이의 콩팥 세포, 이 독소를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숙주동물인 돼지를 쓰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실험이 복잡해지니까 시험관 내에서 이 독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할 때 세포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제 베로 독소에서 독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베로톡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이제 이 베로톡소가 1형, 2형 이렇게 있고, 1형이 실은 상당히 강한 그런 독성을 나타내고 2형은 조금 더 낮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에는 요거하고 사람에 나타나는 베로톡신하고 다르게 베로톡신 2형이 존재하고 2라고 붙이는 건 이제 부종병의 이데마 해서 2 해서 돼지에서 나타나는 독소를 우리가 특징지어서 부르기 위해서 저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C가 독소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딱 아미노산 하나 정도만 차이가 나니까 C가 라이크 톡신 또는 C가 톡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로톡신은 세포 내로 들어가서 독성을 일으킬 때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의 세포에 있는 GB3라고 하는 조 단백질에 붙어서 들어가는데, 실은 돼지일 경우에는 좀 다른 GB4라고 하는 저런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 내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로독소는 문제가 일단 감염이 된 이후에 장 내에서 독소를 생산하게 되면 이 독소들이 체내에 퍼질 때 혈관을 통해서 이제 퍼지게 되는데, 혈관 내로 들어갔을 때 혈관 내피 세포에 아까 얘기한 돼지에서는 GB4라고 하는 이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혈관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부종병해서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고서 이름은 부종병이라고 지었지만, 밖으로 보기에도 이제 얼굴이 부어 있거나 앙금이 부어 있거나 이런 걸 보이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체내에 위라든지 다른 장기의 혈관 손상이 가장 특징적으로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농장에서 부검을 해보면 돼지의 위에 출혈 반점이 있다든지 출혈 소견이 있다든지 충혈 소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돼지 귀에 괴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바로 혈관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병변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로톡신들은 일단 혈관을 손상을 주게 되고, 혈관이 손상이 되게 되면 출혈이라든지 또는 혈장 성분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부종 같은 것들이 우리가 육안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부종병 균인 대장균이 존재를 하느냐, 그리고 부종병에 아까 말씀드린 베로독소의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면 그 유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자와 얼마나 유사하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국내에 존재하는 그런 대장균들 중에서 특히 부종병이 발생하는 농장에서 분리된 그런 대장균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국내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동남아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유럽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거의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 97% 이상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부종병이 발생하거나 부종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과연 이 부종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대장균이 존재하고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그 유전적인 특징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을 할 때 부착인자, 대장균이 갖고 있는 부착인자 8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하고 독소 유전자 5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임상적으로 수의사가 판단을 할 때 이건 반드시 부종병이라고 진단이 된 농장에서 나온 그런 대장균들은 부착인자일 경우에 공이 FC8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AIDA라고 하는 유전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로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임상형으로 나타나는, 별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농장에서 분리된 그런 대장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자의 조합이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저희가 새로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고, 아마 이런 기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농장마다 어떤 균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임상형으로 나타나서 더 많은 피해나 다시 말해서 폐사율을 나타낼 수 있고 정치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장균 중에서 부종병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상재해 있고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부종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와 동일하더라 하는 것들이 시험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잠깐 그 비디오에서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돼지의 부종병은 문제가 되는 임상형으로 나타나는 부종병, 그리고 부종병이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의 부종병 관리 방식대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일부 폐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복을 해서 만성형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실제 균은 존재하지만 유관적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형 부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폐사를 하거나 안면에 부종이 있거나 식욕부진, 운동장애와 신경증상. 그래서 실은 이 신경증상은 뭐 어린 자손한테 주로 이제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쓰럽기도 하고, 워낙 이 뇌에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아마 양도장에 들어가시면은 돼지가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귀청을 이렇게 따갑게 할 정도로 상당히 심한데, 아주 특징적인 그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동영상이 부종병에 걸린 이유자돈의 임상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안검이 부어 있거나 일부 귀에 괴사가 나타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상형 증상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부검을 해서 보게 되면은 장갑막이 상당히 넓어져 있고 꼭 비닐 봉투 같은데 이제 물을 좀 더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부검을 했을 때 장이 유난히 이렇게 물을 뿌려 놓은 것처럼 바짝바짝 이렇게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위에 충출혈 소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혈성 위장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혈성 위장염 또는 뭐 충혈이 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위는 우리 돼지에서 소화가 시작되는 첫 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게 손상을 받게 되면 사료의 소화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정체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종병의 독소가 일으킬 수 있는, 영어로 이제 앵기오패시, 혈관의 병리학적인 손상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임상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농장에 가서 부검을 해보면 실은 균은 소장에서 자라는데 이런 소견들은 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혈액을 타고 독소가 뇌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형은 회복된 돼지들은 상당히 정체 효과가 떨어지고 또 미약한 신경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이제 돼지들은 상당히 우리가 잘 키우고 건강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체에 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형으로 이렇게 그 부종병이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잘 관리가 되고 깨끗한 농장들에는 균이 있더라도 실은 유관적으로 확인될 만큼 그렇게 심한 부종병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돼지에서 이제 이렇게 귀에 괴사가 나타난다든지 부검을 했을 때 위에 충출혈 소견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은 베로톡소의 영향을 받아서 혈관에 손상을 받아서 일어나는 그런 병리 소견인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 저하로 이루어져서 사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목사실린이나 주로 우리가 쓰는 항생제 같은 걸 우리가 쓰더라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말씀드린 대로 귀의 괴사 이런 정도가 임상적으로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베로톡소가 생산될 수 있는 대장균이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농장에서 우리가 소독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방역 상태가 좀 허술할 경우에 대장균은 온도하고 유기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돈사 내로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된 것들은 돼지의 습성상 입을 바닥에 갖다 대고 사료를 먹을 때 물이라든지 이런 데 오염이 되어 있을 때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주로 분변이나 또는 바닥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이 경구로 감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섭식사료기 이런 데는 여름에 균들이 온도가 올라오면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사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양돈장에서 지금 물탱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물탱크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가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밑에 상당히 많은 그런 침전물 같은 것들이 있고 한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부종이 나타나는 그 농장들은 돼지의 그 물 니플 같은 것들도 뽑아내고 음수 라인 전체를 한번 소독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종병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서 부종병이 있는데 왜 어린 자돈은 괜찮고 꼭 이유자돈에 가서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균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장균이 소장에 가서 부착을 하고 정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독소가 흡수가 돼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돼지일 경우에 요 대장균 중에서 아까 얘기한 FC8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장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 FC8이 부착을 하려고 하면은 FC8에 맞는 수용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용체가 언제 생기냐 하면 생후한 우리가 거의 이유할 그런 일령 정도 되면 20일 전후에서 수용체들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간 균들은 실제 부착을 못하고 분변을 통해서 밖으로 많이 이제 배출이 돼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유 정도 되면서부터 많이 발현이 되는 이 단백질에 일단 균들이 부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스트레스도 받고 가서 이제 사료도 바뀌고 하면서 그 다음에 모체 영양체도 떨어지고 하니까 실제 질병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로독소가 많이 생산되는 일령들이 이후에 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포유기에는 이 세균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균들이 실은 배출이 돼버리고 체내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포유 자돈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로톡소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낮거나 또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시도를 하지들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농장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크리닝이라는 그런 메디케이션 항생제를 투여하는 걸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이전에 투여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일 경우에는 베로톡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로독소가 이제 GB3라고 하는 요 단백질에 붙기 때문에 요걸 많이 만들어서 시험관 내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베로톡소에 오염이 된, 감염이 된 그런 사람한테 투여를 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어서 역시 이것도 쓰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그 돼지에서는 GB4를 가지고 실험을 한 그런 경우들은 실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제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종병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부종병의 관리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사료를 적게 먹이는 겁니다. 절식을 시키는 거죠. 뭐 심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굶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자돈 사료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이유자돈 사료를 다른 번식돈 사료라든지 이런 영양가가 낮은 사료로 바꾸고 양도 줄이는 이런 방법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뭐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지만 오리노라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설사의 뭐 부종병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장균에 적용되는 기준들입니다. 철분이 많아지면은 설사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아연이 많아지면은 설사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산화아연 같은 것들을 많이 사료에 첨가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생제라든지 첨가제가 규제가 되면서 실은 부종병을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실제 부종병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부종병을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부종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화두가 되겠습니다. 실은 뭐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있지만 농장의 일선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그런 질병들, 각종 염증성 질환들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호흡기 질병 또는 소화기 질병에 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부종병 발생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의 변화, 사료 변화, 음수, 그다음에 항생제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음수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같은 데서는 구연산 같은 걸 이용해서 세균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중성의 pH를 아예 5라든지 4 정도 떨어뜨려서 먹이기도 하고 장내에 pH를 다시 재편성해주는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은 부종병이나 또는 다른 일반적인 질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실험한 내용은 부종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균이 뭐 엄청난 큰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착인자도 아까 저희 실험실에 분석한 것만 해도 8개, 독소인자도 5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종병을 실제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베로톡소니까 원인 물질인 베로톡소의 제조합 백신을 이용해서 이걸 만약에 부종병이 있는 농가에 투여를 하게 되면 과연 부종병을 막아내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농장은 3개를 선정을 했고요. 일반 농장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PRRS도 있고 썰코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 뭐 호흡기 복합 증후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미
거기를 관리하시는 수의사분들에 의해서 진단이 되어 있는 그런 농장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에다가 부종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 농장인데, A 농장일 경우에는 빠르면은 40일 정도에서 발생을 해서 약 한 80일까지 이렇게 가고, B 농장은 60일 정도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50일 전후해서 부종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이 백신은 제조사에서 얘기한 대로 분만 후에 2일령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사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가 접종 후에 28일, 70일, 126일, 그 다음에 출하시까지 추적을 해서 개체를 하고 체중을 달고, 그 다음에 혈액을 뽑아서 혈액 내에 과연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일반 다른 사육 방법들은 기존 하고 있는 그대로 실시를 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종병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항체 양성률은 기존 이콜라이 대장균에 대한 항체 양성률이 아니라 새로 개발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베로독소에 대한 항체입니다. 그래서 엘라이자법이지만 다른 어떤 원인 물질, 다시 말해서 F18이다, 다른 독소나 이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고 베로독소만을 항원으로 이용해서 엘라이자를 했을 경우에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A, B, C 농장에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항체가를 보이게 되고, 항체 양성률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기간도 상당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제 실험을 시작할 때는 이게 제조업 백신이기 때문에 항체의 지속기간이 얼마나 길까 하는 것도 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출하시까지 상당히 그 양성률이 높게 형성이 돼서 유지가 됐다는 것들이 조금은 의아한 그런 결과였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양성률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방어를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방어의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종병의 각종 임상 증상들을 봤을 경우에 접종하지 않은 군에서는 임상적으로 이건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부종병이다. 뭐 수의사가 보든 양돈하시는 관리인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무조건 부종병이다 하는 게 약 한 17% 정도로 임상 증상이 나타났고, 접종한 군에서는 한 마리도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종병에 의한 폐사율, 돼지 자돈이 이제 이유 자돈이 죽었을 때 수의사가 반드시 이 폐하에 부검을 하고 저희가 균도 분리를 하고 PCR 같은 것을 통해서 폐사의 원인이 다른 질병이 아닌 부종병에 의해서 폐사가 됐다 하는 것들이 진단된 경우가 컨트롤일 경우에는 약 한 13% 정도. 그래서 요 시험 구간에 13% 정도의 폐사율이 나타났고, 백신을 한 그런 군에서는 폐사가 전혀 부종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임상 증상뿐만이 아니라 폐사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를 할 때 역시 체중을 개체를 했기 때문에 체중을 28일부터 쭉 달았는데, 백신 접종할 때 조금 뭐 자돈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한 90도 정도를 양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접종한 군에서 조금 이렇게 체중이 낮았습니다. 물론 뭐 그 농장에서 이런 실험한다 그러면 백신 놔주면은 조금 덜 큰 것들을 백신 놓아서 효과가 있을 줄 알고 농장장이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여튼 뭐 비슷한 데 시작을 했는데 쭉 보시면은 출하할 때까지 정체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출하 때 차이가 약 한 5kg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체 효과는 약 한 175일, 180일 전 기준으로 해서 한 5kg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구간별로 저희가 구간이라고 하는 건
체열을 하고 그다음에 개체를 한 구간별로 나타났던 그런 정체 효과의 차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특히 질병을 호발되고 있는 약 한 50일 전후해서 정체 효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백신에 의한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큰 차이는 뭐 미국 양돈 아마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실 때 salt loss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층얼이 지는 것들인데요. 같은 일령에 태어났던 돼지들이 출하 일령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주 분산이 돼 있을 경우에 농장에서 위생이라든지 돈사 이용률이라든지 노동력이나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제 농장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농장 3개가 있는데 A 농장일 경우에는 약 160일 정도의 출하가 시작이 돼서 170일 정도의 피크를 나타내고 있고 B 농장도 약 170일 전후에서 피크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C 농장도 역시 조금 늦긴 합니다만 역시 한 190일 정도 되면 끝나는 데 반해서 요 회색으로 있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들은 A 농장의 경우에 약 한 20일 정도 이렇게 출하가 지연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농장도 약 한 뭐 15일 이렇게 지연이 되고 C 농장도 한 10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출하 일령이 한 10일 정도 지연이 된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육돈에서 아시다시피 비육 말기에 그 섭취하는 사료 양이라든지 또는 그 분뇨에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시면 10일 이상의 도축장에 나가는 일령이 출하 일령이 지체가 된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500두 정도 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제 이 농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항생제를 비롯해서 분뇨 처리비라든지 또는 출하 단축에서 사료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매월 약 한 1,200만 원 이상의 직접적인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폐사가 부종으로 인한 폐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뭐 한 10% 이상 이렇게 폐사가 났습니다만 저희가 가정을 3%, 5%, 7%, 10% 이렇게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익들이 상당한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 실험을 할 때 오랫동안 실제 부종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던 농장이고 농장을 하시는 분이 우리 이 수의 분야에 굉장히 뭐 잘 알고 계신 분인데도 통제가 안 돼서 농장을 실은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장일 경우에는 폐사가 높게 나올 때는 약 한 35%, 40%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런데 이 백신 접종 후에 개선 효과가 뭐 전혀 폐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좋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뭐 그런 아주 부종병이 심한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농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제조합 베로톡소를 이용한 백신을 농장에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산비 절감 효과, 즉 약재 사용이라든지 뭐 사료 투입량, 분뇨 처리비 감소 같은 농장에서 바로 현찰이 나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걸 간접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군이 이제 균일도가 좋아지는, 다시 말해 청어리가 좀 적게 나타나고 출하일령이 대신 단축되는, 그러니까 갭이 적어지는 그런 것. 그다음에 돈사 이용률이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아까 저희가 뭐 정확한 숫자들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폐사율이 한 10% 정도 되게 되면 500두 기준으로 한 1200두 1년에 출하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두 이상 부종으로 인해서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사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뇨 처리량이 이제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 부담을 적게 해서 실은 우리가 양돈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양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을 해줄 수 있다.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는 배로 독소에 의해서 임상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종병이 상당히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부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독소도 생산을 하고 있고 부착인자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임상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농장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패턴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부착인자와 독소인자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런 농장에 지금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이 개발된 재조합, 그러니까 배로 독소를 이용한 백신을 이용을 했을 때 폐사율, 그 다음에 정체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고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댁에서 농장에서 듣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이 악성 질환들이 있지만 농장의 일선에서는 생산성을 좌우하는 각종 질환들이 굉장히 문제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부종병이라든지 또 유사한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신 농장이 있다면은 새로운 이런 백신이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키프라 서상원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비퓨어라는 새로운 제조합 배로독소 백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백신을 처음에 소가하면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배로독소, 돼지부종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고 감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농가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가의 사용 편의성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발 단계부터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가의 요구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앞에서 교육에서 배웠다시피 배로독소는 저희가 이후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출하까지 지속적으로 농장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간 면역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후부터 배로독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해서 빠른 면역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안정성이 높은 백신을 만들었고요. 또 다른 점은 여러 차례 접종이 아니라 1회 접종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했는데요. 저희가 배로독소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편집해서 2개의 아미노산을 추가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미노산을 교체함으로써 구조는 그대로지만 독소를 잃은 백신을 만들어냈고요. 다른 불활화 톡소이드나 이런 것처럼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그대로 단백질 구조를 살린 항원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유전자를 저희가 대장균 생산하는 플라스미드에 넣어서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대장균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배로독소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세포를 파쇄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내독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저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제조합 배로독소 단백질만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안전한 백신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면역 에너지 소실들을 방지함으로써 실제 돼지에 접종했을 때 원하는 베로독소에 대한 항체만 생성할 수 있도록 백신의 항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저희 백신은 유일하게 고순도 그리고 고농도의 베로독소 재조합 백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DS 페이지로 보셔도 저희 항원은 재조합 항원은 서브유닛 B와 베로독소 서브유닛 A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처럼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90% 이상 재조합 베로독소 단백질만 함유된 백신을 만들었고, 또 다른 처리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저희가 구조적인 조정을 통해서 항원의 병원성을 제공한 무독성 독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원에 적합한 어주번트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9가지의 후보군을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9가지 후보군에 대해서 저희가 4가지 평가 항목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관 안정성으로 저희가 유효기간이 길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 보관 안정성 측면에서는 BPO는 유효기간이 3년일 정도로 제품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편의성에서도 주사기가 뻑뻑하거나 놓기 힘들다면은 농가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이 편리한 백신을 찾았고요. 역시 안전성이나 항체 형성을 다 비교하여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 2가지 후보군을 찾았습니다. 이 2가지 후보군 중에서 어느 것이 효능이 좋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공격 접종 실험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가지 백신을 접종하고 4주 후에 베로독소를 혈관으로 정맥 주사하여서 실제 공격 접종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1번 후보군으로 맞는 것은 20% 폐사,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은 90% 이상 폐사하는 수준이었지만 2번 후보군, 저희가 최종 어주번트로 선발한 경우에는 한 마리도 폐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번 후보군과 그 다음에 항원을 적용한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기에 접종하다 보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모체양체 극복 문제일 겁니다. 저희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모체양체의 극복 능력을 보기 위해서 모체양체가 높은 애들을 그룹화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2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모체양체가 있었던 애들을 보시면 파란색 선같이 6주령 정도 지나면은 모체양체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9주령에는 100% 모체양체가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모체양체를 통해서 베로독소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모체양체 소실 속도를 보시면은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모체양체는 방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모체양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10에 BPO를 접종했을 때는 모체양체가 없는 애들한테 접종했을 때와 동일하게 거의 100%에 달하는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백신은 정제와 그 다음에 최적의 어드번트 선발을 통해서 210부터 접종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210을 접종하면은 저희 백신의 성분 중에 DEA2라는 면역 증진 인자를 통해서 수지상 세포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지상 세포는 최초 면역에 작용하는 면역 제시 세포로 우리가 주입한 항원들을 탐식하여 림프절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림프절로 이동한 항원 제시 세포들은 T헬퍼셀이나 다른 세포들을 만나서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전달된 항원들의 정보는 B셀로 전달되어서 저희가 베로독소에 대한 중화항체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중화항체는 출하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BPO의 등록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BPO는 1회 접종으로 210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이후에 21일에 형성이 된 면역이 출하까지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돼지 부종병에 대한 임상 증상이나 폐사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증체량 개선 효과까지 등록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로독소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해서 비퓨어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제조합 배로독소를 농장에 적용해 보시면서 생산성에 새로운 눈을 뜬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가 사전 등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질문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Q&A 시간을 가지고서 류영수 교수님과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다 못 해드린 답변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유자돈 이후 구간에서도 부종병에 의한 신경증상 및 급사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농장들 중에서 그 아주 티피컬하게 발생한 그런 농장들이 약 한 50, 빠르게는 50일에서 뭐 70일 또 60일에서 80일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유라고 하는 것들의 뭐 개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4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40일 정도까지 이유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육성 초기 정도까지도 충분히 폐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모체잉 항체로 부종병을 방어할 수 있는지, 우톤의 백신 접종으로 부종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종병의 원인 균인 그 대장균, 독소를 가진 대장균이 체내에 침입을 하게 되면 F18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을 이용해서 소장에서 부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독소를 분비를 해서 부종병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F18이 부착을 할 수 있는 돼지의 일령이 적어도 태어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이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할 때 정도 돼서 이 대장균이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신다면 모체 이행 항체가 한 20일 이상 아주 높게 지속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종병에 대한 모체 이행 항체를 조사해 본 결과 이후에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방어 항체가 지속이 되지 않고 모체 이행 항체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모체 이행 항체는 말 그대로 이제 에미의 초유를 먹고 초유에 있는 항체가 자돈의 혈액 내에 들어가서 있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용돈을 쓰듯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빨리 소실이 되기 때문에 모체 이행 항체로 부종병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모돈의 백신을 해봐야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51령 정도 이럴 때 부종병을 예방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검 부종이나 신경 증상 외에도 부종병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있을지요? 네,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부종병이라는 단어 그대로 돼지가 이제 부종이 생기는 특히 우리가 부종이 이제 잘 관찰된 여러분 뭐 밤에 늦게 라면 드시면 아침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붓는 것처럼 얼굴이 가장 그 잘 붓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종병 얘기를 하는데 부종병 이외에도 물론 이제 이 임상적으로 아주 독소가 많이 생산이 되면 신경증상도 나타나고 합니다만 신경증상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심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부종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독소가 있으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귀라든지 이런 신체 말단에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이유로 해서 부검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충출혈 소견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소견들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모 기반의 항원 백신 말고 이런 톡소이드 항원 백신들이 있는데 어떤 백신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실은 이제 뭐 부종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로톡신 중에서 이제 돼지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베로톡신 VT2의 E 부종을 일으킨다고 해서 E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뭐가 병을 일으키는지 원인 물질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물질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독소 백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부종병에 감염된 개체에는 장감막이나 위점막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검 소견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부종병일 경우에는 거의가 다 이 부종 소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라는 말이죠. 우리가 같은 복에서 나타난 그런 태어난 돼지들이 뭐 12마리, 13마리가 있더라도 크기도 꼭 같지 않고 그다음에 자라는 뭐 속도도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종병에 감염된 개체일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나타날 정도 되면 거의가 다 나타나죠. 그런데 개체에 따라서는 유관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조직 표본이라든지 현미경 소견 이런 걸 보면 거의 100% 나타나죠. 그런데 유관적으로 꼭 나타나느냐 그건 뭐 거의가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장에서 부종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장에서 2일령에 접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위탁장을 보내는 전출 2주 전에 접종하는 게 나을지 어떤 방법으로 접종하는 게 좋은지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실험을 시작을 할 때 실은 2일령에 접종을 할 때 다른 백신들 같으면 2일령에 이제 균체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항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2일령에 접종했을 때 상당히 자손한테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건 제조합 단백질, 독소 단백질만 들어있기 때문에 2일령에 접종하는 게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위탁장에 나갔을 때 며칠 정도에 발생할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일령에 접종을 해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세계농장 공이 2일령에 접종하고 나서 출하 때까지 70% 이상의 그 돼지에서 방항체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표에 있는 대로 일찍 접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종병에 감염된 돼지에서 독소에 대한 치료 방법은 따로 없을지요? 지금 돼지에서 뭐 독소에 대한 치료 방법들은 그렇게 많이 시도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로톡신이라고 하는 게 꼭 돼지, 동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독소라서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로 독소가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 그 리셉터에 대한 대응 물질을 만들어서 시험관 내에서는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동물한테 마우스나 이런 데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와서 그렇게 추천할 방법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물질들은 굉장히 치료 물질들은 아날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산업동물인 이제 돼지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에서는 또 개발이 시도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시는 대로 일반적인 그 관리 방법, 절식을 시킨다든지 영양가가 낮은 사료를 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귀괴사와 다른 부종병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PRLS나 다른 호흡기 염증들도 있을 텐데 이런 기계사들과 감별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실은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면역학적으로 이제 열이 많이 나고 아프고 뭐 이런 거에 관여된 것들이 주로 사이토카인, 즉 염증성 물질들의 이제 영향인데, 지금 처음에 PRRS가 나왔을 때 청이병, 귀가 파랗게 된다고 해서 청이병, 영어로는 블루 이어 디지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주는 원인체들의 A 원인체가 주었을 때는 이런 증상, B 원인체가 주었을 때는 이런 증상,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귀개사가 일어나서 아마 수의사분들도 밖에서 진단을 하실 때 뭐 호흡기 질병 때문에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런 베로톡신이라든지 세균 독소 때문에 왔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귀개사가 났을 때 이게 부종병이다 이렇게 찍어서 진단하기는 힘들고, 단지 이제 그 폐사한 개체나 아니면 부검한 개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에서 부종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요새는 뭐 굉장히 쉬우니까요. 그 PCR 같은 걸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네, EU 자동 구간의 신경정상 및 귀개사를 일으키는 부종병이 비육 구간의 폐사 등으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뭐 제대로 회복이 되고 나면 비육 구간까지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신경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한번 심하게 데미지를 받은 그런 돼지들은 정체 효과에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BPO 같은 백신과 상용화 백신과 기존의 자가 백신들이 있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실은 그 우리가 자가 백신도 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옛날에 이런 이제 제조업 백신이 없었을 때 우리 중부권에 있는 농장에서 폐사가 한 30% 이상 되는 농장에 자가 백신을 만들어 드렸을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차이는 뭐냐면 베로톡신이라고 하는 게 대장균 하나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질병을 막아내는 베로톡신의 그 양은 전체 균의 양보다도 뭐 100만 분의 1이나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는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그 돼지한테 준다는 건 면역학적으로 그 자원을 뭐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란 측면에서, 면역학적인 그 손실이란 측면에서 보통 우리가 임뮨, 이그조스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좋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그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물질만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가 백신도 제조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균을 아까 얘기한 대로 F18, AIDA, 그 다음에 베로톡신 유전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잘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BPO는 3일령의 철분 주사와 놀 수도 있을까요? 뭐 저는 뭐 거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일령에 계속 주사를 놓는 게, 실은 뭐 여러분 주사 맞아 보셨겠지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도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유전적으로 돼지는 하루에 1.2kg가 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700g밖에 못 큰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지만 이 부종병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이런 방법이고, 철분 주사하고는 크게 간섭 현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부종병이 가장 호발하는 일령은 언제인지, 그리고 농장에서 주위에서 관찰해야 될 시기가 언제일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종병에 대한 그런 임상 증상을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농가들이 충청 이남 지역 뭐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농장도 그렇고 약 한 빨리 시작하는 농장은 50일 정도 해서 늦게는 한 80일까지 해서 적어도 50일 전후에 국내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때 피해가 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뭐 주의해야 될 또 주위에서 관찰해야 될 일들은 임상적인 그런 부종병의 경우에는 상당히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뭐 보시면은 눈이 많이 부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체에 따라서는 신경 현상을 나타내는데 아까 비디오에서 본 것들은 막 이렇게 뒹굴거나 이제 뭐 기립불능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농장에 가서 보면 실은 돼지가 이제 그냥 꼭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쳐다보듯이 삐딱하게 쳐다보고 목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돼지들이 있고 그다음 굉장히 이제 소리를 많이 지르는 돼지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증상인데요.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약한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로톡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 얼마나 심한 뇌에 있는 혈관에 얼마나 심한 그런 상처를 주느냐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그 뒹굴거나 뭐 기립불능 정도보다는 보행 장애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먼 데를 그 응시하고 있는 조금 보면은 그 낭만적으로 보이는 그런 돼지들 이런 돼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찰을 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50일 전후해서 관찰하시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부검했을 때 뭐 큰 이상이 없는데 위에 충출을 소견 같은 게 관찰이 되거나 하면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질문 받은 것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이제 세미나를 중계하면서 기자분들 몇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현장에서도 질문을 몇 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드리면 됩니다. 예, 이런 웨비나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수님 통해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먼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양동 현장에 그 부족병이 이렇게 피해가 많은지를 사실 좀 잘 몰랐었거든요.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좀 좋았고요. 백신 출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종병 백신이 피해가 좀 우리나라 현장에서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신 출시가 안 되고 이제서야 나온 이유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출시를 또 그동안 왜 안 하고 있었나 이것도 전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선 그 히프라이에서 제일 먼저 백신을 내놨는데 그동안 좀 늦게 어떻게 보면 좀 피해에 비해서 좀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좀 나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존 그 아까 항생제라든가 이런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백신을 통해 가지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뒤에 그 질문에부터 먼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은 부종병이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베로톡신의 특성상 뭐 사람에서도 그랬고 동물에서도 그랬고 항생제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적거나 또는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어서 세균성 질환 같으면 항생제가 가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인데 그게 잘 듣질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돈 현장에서는 개발한 게 좀 절식을 시키니까 적게 먹이니까 균의 정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소가 줄어드니까 임상 증상이라든지 폐사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료를 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현장에서는 사료 조절을 통해서 피해 보는 만큼은 보고 피해를 일찍 끝내고 적게 보는 그런 걸 사료 조절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게 현장에서 직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백신이 어떠냐 하는 것들인데 백신은 지금까지 그 뭐 자가 백신을 이용한 경우도 많았고 한데 사용하는 백신에 따라서 실은 그 효과가 좀 들쑥날쑥한 거죠. 그래서 백신이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잘 듣지 않고 해서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연중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라 좀 날씨가 더워지거나 스트레스 팩터가 많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주었다가 그다음에 또 한 6개월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해서 실은 양론 현장에서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질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마 부종병은 조금 순위가 밀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이제 저희도 양돈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아주 주요한 질병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질병들이 컨트롤이 되면서 선진국처럼 우리가 양돈 생산성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리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환들이 아마 어느 정도 반드시 조절이 돼야 컨트롤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뭐 이런 백신들이 출시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럽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항생제 사용이 많이 규제가 되고 산화연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이제 사용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지금도 일정 구간에서 소량만 첨가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건데요. 히프라가 그래서 세균 백신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 내놓은 것들이 아시다시피 수의생, 리니생, 에리생처럼 세균 백신들이 신제품들로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항생제나 산화연 사용이 줄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 뜨는 이머징 디지즈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자는 생각으로 저희가 비표 백신을 개발하게 됐고요. 실제 개발 단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나 지금 전 세계에 등록된 부종병 백신 두 종류, 베로독스 백신은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과거에 개발되어서 정제되지 않은 백신이 하나 있고, 이번에는 이제 제조합으로 정제된 백신이 처음 나온 백신이 바로 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